네, 그 소개받은 한 제각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또 상당히 또 새롭네요. 새롭고, 네, 기후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고요. 마지막에는 또 그걸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기후 위기라는 걸 느끼시고 계신가요? 기후위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과거에 그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썼죠. 기후변화 썼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연은 계속 변하는 건데, 기후도 변화하는 거고, 뭐도 변화하는 거고, 뭐, 겨울 있고, 봄 있고, 아침 있고, 저녁 있고, 더워졌다, 추워졌다, 비 오다 하는 건데, 변화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물론 기후위기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얘기해서는 좀 말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 2019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그게 문제가 잘못된 언어라기보다는 우리의 심각성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난, 기후재앙,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좀 더, 있으면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성이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이런 얘기를 하면, 뭐랄까, 그것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어떤, 뭐랄까, 방법? 이런 걸 제가 조금 되짚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다녀보다 보면,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5번째 손가락 정도에는, 뭐 간혹 첫 번째로 꼽히기도 합니다만, 이런 이미지를 많이 얘기하죠. 북극곰. 그죠? 많이 들어보시고, 또 북극곰으로 많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캠페인이든 언론, 방송이든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그 환경단체들이 그 기후변화 얘기하면 북극곰 불쌍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후변화를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 북극곰으로 얘기하는 게 충분할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물론 기후변화를 북극곰 때문에, 북극곰이 불쌍해서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기후행동이라는 게 있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 행동을 그냥 기후행동으로 압축해보면, 기후행동이라는 것을 할까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운동 하시는 이런 분들은 다 그러시기도 하는데, 근데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북극곰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냥 먼 나라 얘기,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강의에서 가끔씩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는 북극곰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한 분은 웃으시네요, 저기.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알아야지 걱정하고, 알아야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가 마음도 쓰고, 필요하면 내가 뭐 희생을 하더라도 뭘 하는데, 사실 북극곰과 내가 안다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다는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냐.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 뭐 그 영향이 대부분 부정적 영향이겠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사람들, 혹은 받을 것들과 내가 어떻게 안다는 관계를 형성할 거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기후 난민. 북극곰보다는 조금, 물론 기후 난민도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나 중동의 누군가의 얘기로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면, 하여튼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와 같은 고통과 꿈과 희망과 절망과 이런 걸 느낄 거라고 하는, 비록 언어를 다르고
눈색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소 하나 요즘 뽑으라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잊어먹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일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뭐 50에서 60만 명이 이 내전 상태에서 이제 누구와 누구를 향해서 뭐 내전을 벌였는지도 좀 혼란스럽고 잘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 내전 상태에서 죽었다고 하고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자신들의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이웃 나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을 향해서 보다 나은 삶, 안전한 삶을 위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난민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에서 잡혀서 되돌려지고 붙잡히고 또 심지어는 그 험난한 길을 가다가 바다를 건너다가 누군가는 죽어서 결국 시체가 돼서 그 땅에 도달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겪어지는 이 고난의 이야기. 그걸 요즘 기후 난민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좀 더 크게 환경 난민이라고 얘기를 붙였다면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게 기후 난민이라는 걸 얘기하죠. 사실 그 교양에서 몇 년 전이죠. 이 찬미반수소라는 그런 해칭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한대목을 보면 기후변화, 기후 난민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기후 난민, 영어는 클라이밋 리퓨지라고 하는 이 단어만 쳐들어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류가 동료 시민들이 어떤 고난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있는지, 어떤 무력 분쟁, 어떤 예를 들면 자연 피해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이제 북극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 우리 동료 시민에 대한 얘기 같은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그게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일 수 있고 그게 또 먼 미래, 아니 먼 다른 나라의 미래보다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호주에서 난 보고 2019년 보고서인가에 인용을 해보는 겁니다. 2019년 보고서에 호주 상원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좀 실려져 있습니다. 이해하면 기후변화가 뭐냐 이렇게 하면 현재 실존하는 국가 안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생겨난 지적 생명체가 너무 이른 시기에 멸종에 직면해 있거나 혹은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에 잠재력이 영구적이고 급격한 파괴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아마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앞서는 것처럼 지배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북극곰으로 시작되는 이런 얘기에 비해서는 국가안보, 멸종, 급격하고 영구적으로 파괴 뭐 이런 단어들 자체가 오는 건데 이거는 말하는 그 뉘앙스나 이 톤이 되게 다르죠.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더 현실에 가까운, 진실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기후위기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현실에 구체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들은 강의를 좀 꽤 했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2018년쯤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8년에, 사실 여러분 다 잊으셨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A, C, B, C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해가지고 벌써 무슨 세기를 하나 건너온 것처럼 정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 뭐 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환기시켜드리면 2018년이 정말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이게 폭염, 열대야, 진짜 잠 못 자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심지어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구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갔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위 데프리캅 이런 얘기 했는데 보니까 그 위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의성이 40도고 자신은 그것보다 좀 낮아요. 37.4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있다 이러면서 또 재밌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냥 웬만한 도시들은 다 40도가 넘는 정도의
사실 40도라는 게 우리가 사우나 온도 정도는 알아도 이게 진짜 무슨 일상적인 기온으로 느끼기엔 되게 어려운 온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기온들 하고 사람들이 정말 지쳐나가고 뭐 수십 일 동안 그 열대야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후 변화라는 게 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여름에 너무너무 덥고 잠도 못 잘 정도 이런 일들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제 편으로는 피부적으로 느꼈다. 이런 표현할까요? 이런 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산불, 그에 지나서 2019년 말, 2020년 초에 있던 호주 산불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기후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불이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10억만 명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타고 나니까, 사실 그것도 좀 기가 막힌 일인데, 그쯤 되니까 국제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해서 한국에도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죠. 언론들에서 이렇게 방송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문 화면 등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란 게, 글쎄, 무슨 지옥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 하늘이 벌건, 이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만,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겠지만은, 벌건, 그런 것들이, 화면들이 계속 보여지죠. 기후위기라는 게 오면 저렇게 산불도 나고, 저렇게 벌건, 하늘이 불타는 것 같은 말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뭐, 그쯤에, 이어서 사실 그해, 강원도에도 산불이 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먼 호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어땠습니까? 뭐 최장 55일 동안의 비가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가. 말 그대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쭉 내려왔습니다. 많은 데가 흘러 넘치고 물에 잠기고 했던 거죠. 이런 장면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의 장면이라기보다 단편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가 정말 이제 돌입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우리에게 직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일이란 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런 일 말고 뭐 폭염, 홍수, 산불 이런 거 말고 아마도 정말 일반 사람들의 뭐랄까요, 진짜 말 그대로 피부적으로 딱 느끼는 그 상황은 기후위기를 느낄 상황은 아마 언제나 차려져 있던 그 슈퍼마켓의 선반대에 식품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그 시점에 아마도 기후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식으로 느낄지도 모른다고 조금 뭐랄까요 냉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저 폭염, 저 산불, 홍수 저희가 지나고 나니까 또 오늘 날씨도 좋고 꽃도 피니까 자연은 아름다워. 그런 마음도 사실 들더라고요. 역시 봄은 또 이 생명을 움츠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꽃도 피고 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변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오래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런 일보다는 정말 언제나 내가 돈 들고 가서 살 수 있었던 음식물들이 선번에서 없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뼈저리게 느끼지도 못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식품 자급률이 뭐 25%대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생산 안 되고 다 오는데 옥수수, 밀 이런 것들 뭐 당연히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그 식품 산반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그 각종 폭염, 산불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걸 못 만들어내기도 하고 앞서 보였던 시리아의 그 내전에 촉발됐던 것도 러시아의 오랜 감염 때문에 밀 수확이 떨어지면서 수출을 금지한 끝에 나타났던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게 어떻게 실제로 우리 느끼게 질 수 있는지, 실감될 수 있는지, 기후 위기의 모습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라는 걸 하나 보일 수 있다면,
지난달이죠. 얼마 멀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텍사스 한파일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제트기류라는 단어 기후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북극이 아주 춥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지면서 이 북극 주위를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제트기류. 그래서 북극의 한파를 아래로 저희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들을 막고 있었던 이 제트기류라는 게 느슨해지다 보니까 출렁일 때 아래로 출렁이는 영역에서는 저 아래까지도 엄청난 뭐 영하 18도, 20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한파도 제트기류와 관련된 거, 지난번에 우리 폭염도 사실 또 제트기류와 관련된 어떤 현상으로 연결해서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하면서 제트기류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제트기류의 이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해진,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해진 북극의 온도의 상승에 의해서 나타난 제트기류의 이상 때문에 이번에 겨울철에 텍사스가 한파를 겪었죠. 겨울철 평균 온도가 10도 정도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20도면 거의 30도가 추워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뜻한 그 텍사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 발전기 돌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전혀 추위에 대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발전기 돌릴 때 가스 들어오는 가스가 얼어붙고 뭐 등등등 하면서 전체 전기 생산을 못해서 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기를 끊을 수 없으니 소위 순환 정전을 했고 어떤 데는 전기를 안 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 살고 유색인종이고 이런 데가 먼저 전기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기후위기가 사실은 어떻게 구체로 나타나냐 그런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사회적 약자로부터 그 위기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거로부터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장 큰 약자라고 한다면 여기 보겠습니다. 바다거북 얘기도 있습니다. 수천 마리가 너무 추워져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다 구조해가지고 어떻게 다행히 살리어서 이렇게 좀 대피를 시켰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일도 말 못하는 동물들도 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이렇게 제목에 진실의 인정,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걸 그냥 비유하자면 이게 우리 모두의 집, 모든 인류가 살아야 될 집으로서의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에 불이 난 거라고 그냥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불이야라고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비상사태라는 거는 불이야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디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뛰쳐나가서 옆집 문을 두드려서 혹시라도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서 나오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힘을 맞춰서 불을 끄든 정말 이것도 안 되면 같이 대피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는 거 선언이라는 거는 그 불이야라고 외치는 거 행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점점 고조됐죠.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 그리고 도시들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막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거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 27일인가요?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부에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6월 달에 기초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잘 들리진 않아요.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불이야라고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불이야라고 그냥 우리끼리 옆에 혹은 국회의원들끼리 그냥 서곤서곤 불이야라고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이니 그린 뉴딜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문제 사태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고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린 뉴딜 같은 게 새로운 무슨 개발 사업 하듯이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고 시민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요.
진짜 얼마나 급박한지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그레타 툰베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7월에 프랑스 하원의원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시간은 국회의원 회관 가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원 의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탄소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탄소 예산이라는 단어,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닌 게 그 프랑스 하원 의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참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낙담도 했던 것이긴 한데, 근데 뭐 프랑스 하원 의원도 모르는 거 우리가 한 2년 정도 뒤에 알게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탄소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탄소 예산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예산? 정부에 돈 쓰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뭐 우리는 돈과 관련된 거라고 흔히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그 그레타 툰베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을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배출한다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420기가톤의 탄소 예산이 8년 반 만에 모두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420기가톤, 8년 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는 겁니다. 탄소 예산은 영어로 카본 버짓이라는 단어의 번역어인데요. 이게 버짓이 이게 돈 관련된 예산 이런 얘기 말고도 스톡, 어떤 양, 이런 거 관련 뜻도 이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된 겁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많이 잡으면 사실은 지지난 세기 19세기까지도 넘어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논의한 거는 한 80년대부터 논의를 하고, IPCC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많이 할 겁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그게 88년인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 IPCC가 기후변화 관한 보고서를 내죠. 그만 해도 지금 5차 나왔고, 특별보고서까지 나오고, 지금 6차까지 준비하니까, 6차 보고서까지 나오니까 꽤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이해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얼만큼 배출하면 온도가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측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기온 상승이 비례관계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난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도시 목표 내지는 1.5도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도시 목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전 지구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1도시가 올라간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는요, 온도가요. 그 1도시가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다시 1도시 더 올라간, 즉 산업화 이전 시기부터 2도시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자, 2도시를 넘지 말자고 하는 것이 2도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도시에 다시 0.5도 더해서 1.5도시 정도를 넘지 말자고 하는 것이 1.5도시 목표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당연히 탄소 예산을 보면 2도시 목표보다 1.5도시 목표가 더 작겠죠. 많이 배출하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적게 배출하면 적게 올라가는 이런 원리인 거죠. 근데 2도시 목표에 관련해서 얼마나 탄소 배출해야지 2도시 목표를 넘지 않을 것인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5도 혹은 2도시를 넘지 않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도시 탄소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 계산되어 있는 건데요. 66% 확률로 2도시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산업화 이전부터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2890기가톤입니다. 여기서 기가라는 거는 10억이라는 뜻이죠. 10억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그대로 쓰겠습니다. 2890기가톤인데, 우리가 2011년도까지 전 인류가 배출한 게 1890기가톤입니다. 우연히 딱, 그렇게 돼서 빼면
1000기가톤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더 배출할 수 있는 게 1000기가톤입니다. 그걸 넘으면 그냥 2도를 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해 그럼 얼마나 배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은 건 1000기가톤인데 한 해 2016년 기준으로 52기가톤을 배출합니다. 전 지구적으로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2자 빼고 50기가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000기가톤 남았는데 한 해에 50기가톤씩 배출한다. 산수죠. 몇 년 남았나요? 20년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20년에서 9년을 뺀 11년. 지금 근데 2021년 1사분기가 지나갔으니까 거기서 또 빼야겠죠. 어쨌든 넉넉 잡게 11년 정도가 우리가 남은 거다.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우리가 탄소회산을 다 써서 2도시를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11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레타 툰베리는 8.5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레타 툰베리는 뭘 기준으로 했냐? 2도시가 아니라 1.5도시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1.5도시 기준으로 하면 2018년부터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회산은 420기가톤입니다. 그리고 매해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게 42기가톤입니다. 물론 매해 조금 더 증가하는데 일단 계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42기가톤이면 뭐 또 간단하게 나눠줍니다. 10년 남은 겁니다. 근데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7월에 그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월이니까 0.5를 뺀 겁니다. 그래서 8.5년이 된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한다면 18, 19, 20, 3년을 빼야 되는 거죠. 7년. 거기다가 또 1사분기를 산 겁니다. 그러면 뭐 6점 몇 이렇게 나와야겠죠. 하여튼 그냥 계산하기 쉽게 7년이라고 합시다.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우리는 7년 만에 1.5도씨 온도를 넘지 않을 수 있는 탄소회산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은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본인들의 나이에 7년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이게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미래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지 요즘 뭐 정치 지도자들 미래 세대 얘기하는데 미래 세대 일이 아니라 현 세대의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 한 3, 4년 후에 나 죽고 나서 일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당장 직면할 문제.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산불, 홍수, 뭐 가뭄, 태풍,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미래에 언제 올 뭐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인데 그게 이 탄소에다 다 써버리게 된다면 더 강하게, 더 자주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7년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넉넉하게 잡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죽으라 한다 이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그런 심정인데 아까 420기가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100기가톤을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요즘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극은 북극해겠지만 그 주변에 또 뭐 영구 동토층이라고 불리는 알래스카나 뭐 이런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죠. 영구히 얼어져 있는 땅입니다. 근데 얼어져 있는 땅에 뭐가 얼어져 있냐? 흙도 있겠지만은 소위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들이 꽁꽁 얼어져 있는 겁니다. 얼어져 있으니까 이게 대기 중에 안 들어가 있고 안 나가고 그냥 이 지층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로부터 온실가스들이 특히 메탄 같은 거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지 메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26배 내지 하여튼 그 정도의 그 더 강력한 온실가스 온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내 가지고 화석연료태에서 지구를 덮였다면 그거와 동시에 지구가 지구 스스로를 덮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뭐 티핑 포인트라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적으로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IPC 같은 이런 데서는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좀 빼기 때문에 420기가톤이 나가지만은 실제로 그걸 빼내면 그런 걸 고려하면 320기가톤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아까 7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5년 이하에 우리한테 남는 시간이 더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신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참 막막하죠.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강의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정말 대책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우울감도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게 있다면 진실에 더 가까운 얘기일 거란 겁니다. 뭐 어떻게 되냐? IPCC 그 1.5도 보고서에 의하면 뭐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뭐 배출 제로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2016년에 52기가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 30년 안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게 그 흡수성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만드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로 지금 낸다는 거를 다 줄여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 거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UNEP의 계산에 의하면 그러면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해 7.6%씩 온실가스를 전 지구적으로 뚝뚝뚝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7.6%씩 낮춘다는 게 어떤 일인지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계속 증가만 했기 때문에 매일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만 봤지 자동차가 줄는 걸 못 본 것도 없고 공장이 준 것도 본 적 있고 습은 계속 줄었던 걸 봤지 습이 늘어난 것도 본 적도 없고 하여튼 모르는 세상의 일입니다. 사실은 7.6% 줄인다는 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비유해서 과거의 역사를 같은 걸 몇 가지 해보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지 보겠습니다. 7.6% 정도라면 이 검은색 정도가 우리가 7.6%인데 빨간색이 지난번에 2008, 9년인가요? 그쯤일 겁니다. 경제 위기 엄청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공황 왔다 막 난리 있었을 때 그때 정도의 그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퇴보된다면 정체된 거죠. 그러면서 줄였던 온도 저겁니다. 근데 그래도 잘 느낌이 더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얘기를 사례 들면 작년에 우리 2020년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한국은 K방역 등등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사회가 완전히 봉쇄되거나 그래서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못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나오려면 경찰한테 티켓 받아서 나오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모두 멈춰섰고 비행기는 당연히 멈춰섰고 공장 이런 것도 멈춰섰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어떤 페루인가 어딘가는 칠레인가 어딘가는 길거리에 갑자기 퓨마도 나타나서 어슬렁거리고 인도 델리 같은 데서는 거기 엄청난 그 대기오염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근데 자동차가 사라지니까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보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히말라야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세상이 정말 희한해졌습니다. 그죠? 잠깐이지만은 지금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이 있고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큰 일을 겪고 있지만은 그만큼 경제 활동이라는 게 줄어든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온실가스도 전 지구적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7%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매해 7.6%라면 7.6%도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매 10년 동안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서 한 일이 아니라 크게 숨을 참은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신도 되고 뭐도 돼서 우리가 다시 뭔가 한다면 숨 참다가 나중에 뱉는 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또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큰 변화를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지금 한번 그려본 건데, 탄소 예산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1.5도로 보면 420기가톤인데 420기가톤을 그러면 누가 배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420기가톤인데 그러면 미국은, 중국은 등등등 이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려면 있는 빵으로 잘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더 나눌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봤냐면 그냥 미래 2050년쯤에 우리가 인구가 어느 정도고 70억 정도를 유지하고 뭐 그거를 우리 인구가 한 그쯤에 좀 줄어서 4,500만 명 4,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사람 수로 나눠본 겁니다. 그랬더니 1.78기가톤이 우리한테 주어진 탄소 예산이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해 우리가 배출하는 것이 2019년 이쯤에 0.7기가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 몇 번 했죠. 19년, 20년, 뭐 21, 18년부터 해보면 벌써 우리가 갖고 배당 받을 수 있을 거로 짐작되는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린 게 됩니다. 작년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온실가스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누군가의 탄소 예산을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빌려 쓴 건지, 훔쳐 쓴 건지, 이거는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차용증을 안 썼으니까 빌려 쓴 건 아니겠죠. 지금은 훔쳐 쓴 거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청소년들부터, 미래로부터, 혹은 더 배출하고 있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부터 우리가 이 탄소 예산을 훔쳐서 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책임인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지구에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렇게 따질 물을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지지 않으면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고 피해가 없는 나라와 거의 배출하지 않고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가 이게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지구에 불이 났다고 다 같이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다 같이 줄일 수도 있죠. 근데 더 동등하게 줄이자고, 크게 많이 배출한 나라도 똑같이 줄이고, 거의 배출한 경험도 없는 나라가 또 줄이자고 하고, 같은 크기로. 이러면 사실은 안 되죠. 부정의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의하면 협력할 수 없는 거죠. 싸우기 바쁘겠죠. 그 정의를 바로 잡아야지 협력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우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적 배출량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누적 배출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 근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기 중에 평균 100년, 최장 500년을 대기 중에 생존합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열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열을 그냥 살아있으면 계속 있으면서 뭐 평균 100년, 500년 동안 계속 열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또 옆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더워지는 겁니다. 즉, 담요를 계속 쌓아 놓는 것처럼 그 담요 하나하나가 100년씩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얼마큼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얼마큼 배출해 왔는지가 지구 기후 변화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배출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771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배출량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미국입니다. 전체의 25%를 미국이 한 나라가 배출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28개국에 합치면 22%죠. 다 합치면 거의 50% 됩니다. 보니까 다 서구 산업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역사로 보면 대충 다 식민지 제국주의를 행했던 나라들이기도 하고요. 중국 보십시오. 그럼 중국도 사실 중국이 한 80년대,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배출을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12.7%예요. 중국이 요즘 무섭게 세계 1위의 배출을 자랑하는, 어쨌든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역사적 책임의 측면을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아직 넘어선 건 아닙니다. 중국도 책임져야 되지만 그 책임이 균형 있게 된다면 그 미국보다는 적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중국을 옹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의의 창을 볼 때는 뭐가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1%입니다. 누적 배출량이요. 근데 밑에 남미 국가 보십시오. 남미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3%입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배출하는 게 남미 전체의 3분의 1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다. 오세아니아 1.2%. 우리가 거의 맞먹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1인당 배출량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세상에서 다들 고개 끄덕끄덕거리지만 하지만 안 믿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는 평등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까운 건데요. 실제로 그렇죠. 뭐 미국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 어디인가 사는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비슷한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인 미국, 물론 평균적인 미국이라도 그 빌 게이츠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16.2톤을 배출합니다. 근데 전 세계 평균은 한 4.7, 그냥 대충 5톤 정도를 배출한다면 한 3배 이상을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너무 많이 배출하고, 이디오피아 사람들 0.14,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중국도 사실은 요즘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균보다는 높아진 거죠. 한국,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마 한국이 제일 높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걸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대기 공유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유주라는 게 뭔 거죠?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인 거기도 하죠. 그 대기에다가 우리가 온실가스를 막 배출하면 지구가 더워져서 큰 난리가 나는데 그 대기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많이 배출해 온 겁니다. 그게 아까 보였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들이 인 거죠. 그 결과를 피해를 보는데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피해 보는 거는 소위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수해, 자연재해 등등등 이 데이터는 조금 과거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게 크게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개도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명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부자 사람들이 배출하고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너무 명백한,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를 기후 부정이라고 하고, 그걸 바로잡는 걸 기후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일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지구적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이 그냥 기후변화라는 문제로 다시 재등장한 것 뿐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모양이 이게 칵테일잔 비슷하다고 해서 칵테일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위쪽은 상위 10%가,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2%를 가져가고요. 그 상위 10%가 전 지구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들이 많이 배출한다. 가난한 사람들 50%가 이 전체 소득의 8%를 가져갈 뿐인데 그 사람들은 배출도 10%밖에 안 한다. 이런 겁니다. 이걸 1인당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상위 1%가 배출하는 그 양이 74톤입니다. 그리고 슈퍼리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210 몇 톤을, 조금 잘렸네요. 216톤을 배출합니다. 0.1% 슈퍼리치는 이쪽에 세운다면 이 지붕 뜯고 올라가겠죠. 하위 50%는 0.76톤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거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 더하면은 우리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2010년 대비 45% 줄인다고 한다면 그때 됐을 때 전 세계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한다면 2.1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4톤에서 1.1톤으로 얼마나 줄여야 될지, 상위 10%가 얼마나 줄여야 될지, 심지어 아마 대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중위소득 이쪽에 있겠죠. 그 사람들도 한 절반 이상을 덜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지금도 2030년의 평균 목표보다 더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루 $5 미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통칭해서 학교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등등등 다 부족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을 혹은 삶의 질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 더 에너지를 써야 되고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얘기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기후위기니 이 사람들도 온실가스를 줄여라라고 얘기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던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부를 누리고 그 부가 정당한 부이기보다는 약탈적인 부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들을 해내고 그들이 하위 40%들이 배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의인 겁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온실가스도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정의를 바로잡는 일도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 못해.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나 몰라. 사실 요즘 제가 가끔씩 드는 생각이 그 말입니다. 나 몰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뭐 이러고 다니겠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실 것 같고요. 나 몰라 못하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요? 네. 세계 기후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지구적 기후운동이라는 게, 역사를 보면 사실은, 기후정의라는, 저는 기후정의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기후정의라는 단어를 쓴 거는 처음에 99년쯤에 미국에서 어느 이렇게 한 그룹들에서 이렇게 한번 무슨 팜플렛에 한번 썼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잘 정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기후위기도 있고 정의도 중요하니까 그냥 기후정의 같은 쓴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환경정의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주류적인 환경운동이라는 거는 그 자연을 보호해야 돼, 야생지를 보호해야 돼, 이런 거에 주의를 했다면 이 환경정의운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인종적, 계급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에 갑자기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막 이런 대기오염 문제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서 소위 통상적인 사회 정의 문제와 환경 문제가 결합되면서 환경정의 운동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환경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운동들이 문제식이 발전되면서 사실 기후정의 운동이라는 것으로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 발리에서 전 세계 기후운동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로는 원주민 그룹들, 어떤 제3세계 농민 그룹들, 이런 환경정의 운동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발리 기후정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지구적인 측면에서의 기후정의 운동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그런 문서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하는 환경정의 운동가로부터 많이 영감을 받았고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 인디지니어스 피플, 그러니까 원주민 운동 같은 게 되게 강합니다. 사실 원주민들은 진짜 더 그런 거죠. 심지어 자기들은 전기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그런데 자기들한테 피해는 다 오는 거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니라 알래스카 원주민들 마찬가지고 특히 그 열대의 우림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특히나 그게 산림 파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국가에 있는 원주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한 번도 배출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룹들이 나오게 돼서 기후정의 운동에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스템 체인지 not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뭐냐는 걸 조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인지, 뭐 성장주의 시스템인지, 가부장제 시스템인지, 또 뭔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스템이라 불리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지배적인 현존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문제지 기후를 뭐 당연히 기후변화 막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시스템 체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과거에 환경운동을 하고 주류적인 환경운동을 했고 기후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목소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보수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 가구식으로 한다면 혁명 같은 걸 하자는 얘기에 가까운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뭐 시스템을 잘 보완해가지고 개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식이 딱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많이 알려진 건 2018년이죠. 그래서 툰베리가 기후 학교팝이라는 걸 시작했죠. 혼자서 일종의 자폐증의 스펙트럼이라고 있는 야스퍼스인가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이 15세 스웨덴 청소년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도 빠르게 몇 달 만에 유럽을 휩쓸고 미국 다른 대륙들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학교 파업이라는 게 조직이 된 거죠. 특히 학생들이 초등학생까지도 나와서 보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뭘 알아 이런 얘기할 수 있지 뭐라도 어떤 초등학생부터 우리가 서로 미래의 세대라고 밀쳐놨던 그래서 우쭈쭈만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했던 그런 학생들이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어. 우리가 직접 얘기할래. 라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 수십 년 동안, 거의 20년, 30년 가깝죠. 그렇게 매일 비행기 타고 매해 모여가지고 대체 뭘 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온실가스를 줄여본 적이 없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 많은 회의와 뭘 하면서. 그레타 툰베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것들의 같은 언어를 사실은 이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속하고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가장 부유한 이들을 뺀 모든 사람들이 증대된 불확실성과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은 빨라야 할 뿐만 아니라 공평해야 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상황이 이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자연 파괴, 그리고 기후의 위기.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은 특권에 겨워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체제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이 부정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저는 되게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뭔가 오염돼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체제 시스템은 처음부터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했던 시스템 체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지금은 16세가 됐나 17세가 됐나 이 청소년 활동가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종정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소개시킨 것처럼 며칠 전에 저도 이 이름으로 어쨌든 뭔가를 하나 했는 건데요. 이 영국의 멸종조항에 이쪽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로저 할렘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영국 멸종조항의 좀 이데올로그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멸종조항의 목표가 뭐냐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는 빨갱이 인증이잖아요. 그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 다 빨갱이고 다 박아야 되고 이런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얘기 안 했냐. 온갖 법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왜 온실가스를 못 줄이고 기후위기는 심화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제대로 안 들은 거다. 우리 얘기를 제대로 듣게끔 우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겠다라는 게 명시적인 얘기입니다. 사진들을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영국 그 자연사 박물관 안에 들어서 그냥 소위 다이인이라고 하는 요즘 퍼포먼스적인 시위 방법이죠. 그냥 죽은 듯이 드러놓는 겁니다. 그걸 항의하는 거죠. 이 옆에 이게 어디면 런던에 뭐 그 템즈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다리가 있겠죠. 그 다리를 점거한 겁니다. 언제? 출근 시간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강대교를 출근 시간에 점거한 겁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뭐 경찰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통근 시간에 전철 위에 올라간 겁니다. 출발을 못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멸종조항이 스스로 좀 내부 비판이 있는 그 시위였는데요. 이게 소위 이스트 엔드라고 해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저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을 그 사람들하고 등지는 싸움을 했다, 이게 시위를 했다 가지고 내부 비판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멈추게 해서 내 얘기를 듣게 하겠다는 건 맞는데 누구를 향해서 멈추고 어떤 걸 멈출 것인지 이건 되게 아직 전술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얘기인 건데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작년까지 숫자를 셌는데 한 1000여 명이 연행이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겠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BBC 있지 않습니까? BBC. 우리식으로 보면 KBS 같은 거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BBC만큼 열심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방송한 데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 해가지고 BBC를 봉쇄를 한 겁니다. 특히 언제? 점심시간에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니들 밥 먹을 만큼 열심히 기후위기 보도했냐고. 뭐 이런 일들, 하여튼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주목하게 만든 거죠. 독일의 토지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은 말 그대로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가 갈탄을 캐는 독일 광산인데 그냥 말 그대로 점거를 해가지고 이 탄광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뭐 이 탄광을 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뭐 깨끗하게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 필요 없고 그냥 이건 없애야 된다. 폐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있죠.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 요즘 그 미국의 AOC라고 그 코르테스 그 젊은 여성 의원 있죠. 이런 그룹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많이 미국에서 기후운동하면서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냐면 낸시 펠로인 거 맞나요? 미 하원 의장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주당이긴 하지만 되게 보수적인 이죠. 거기에 정거해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라. 뭐 이런 사실 이때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정거 농성을 하고 그때 코르테스가 여기를 지지 방문 가면서 그때 서로 손을 잡아서 지금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어떻습니까? 다 앳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중심적인 활동가들의 나이가 20대 초에서 중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대학을 뭐 기사를 한번 쭉 봤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거나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는 근데 졸업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디 취직하고 뭐 이런 거 뭐라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대학을 졸업해서 어디를 뭘 가고 어떻게 해서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통상적인 계획이라는 걸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 막지 못하면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원들이 실제로 여기가 주로 전술은 뭐냐면 정거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연방정부 의원들을 압박하고 주정부, 시정부 뭐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정거하고 피켓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 정거 농성에서 이런 거에 결합하는 20대 청년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무슨 뭐 해주세요. 뭐 계속 이메일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호소하면 움직이는 한 8만 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답니다. 2018년에는 한 8개인가 9개 정도의 허브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200개가 넘는
이렇게 도시에서의 그런 그룹이 나올 정도로 성장했고, 사실 이런 힘들이 미국에 버니 샌더스를 만들고 AOC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마지못해라도 그린 뉴딜이니 뭐 기후변화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큰 힘이라는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게 2019년 9월에 남들 큰 규모의 집회를 해봤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해서 정말 너무 좀 안타까운 건데, 그때 제시했던 슬로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절반 정도는 정부 국회가 뭐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다른 곳에서는 시민사회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요구해서 받으면 우리는 너희들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얘기할 텐데, 이게 언급을 안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데를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다 잘해서 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압박이 잘 안 통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붙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지지부진하는 정부 내 어떤 뭐 진행되는 거, 국회의원들 몇몇 들어가서 좀 이렇게 기대를 해봐야 될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좀 이 기후위기에 맞는 만큼의 큰 변화를 못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특히 젊은 그룹들이 우리도 불복종 운동 같은 걸 시작하는 거죠. 국회 정문에서 매달리고 뭐 그 포스코 이런 데 가가지고 사다리 시위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빨간 물감 뿌리고 하는 그런 것도, 포스코가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한 10%에서 12%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기업이고, 다른 두산, 석탄 발전소 지금 건설하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그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데다 보니까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그 일부가 돼가지고 민주당사를 봉쇄하면서 이 기후위기 시기에 신공항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긴 얘기가 필요할 수 있을 건데, 실용적 불가능주의 대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얘기, 좀 어디선가 그 학자가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실용적 불가능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자.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와,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많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죠. 그리고 기업도 그렇고, 여기 그렇고, 야, 그렇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하자. 그러면서 일단 그것만 해요. 왜냐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요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기 자동차로 가겠다고 합니다.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전기자동차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지 대체만 하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동차 대수 자체를 줄여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교통량 자체를 줄여야 되고, 더 나아간다면, 근데 교통량을 줄인다는 건 뭘까요?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물류와 사람들이 왜 계속 증가하고 있냐 보면, 국내로 보면 그런 겁니다. 살고 있는 집과 다녀야 될 직장이 너무 멉니다. 이유는 아시죠, 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집값, 소위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잡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지역에 가까운데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 기후변화를 못 막는 겁니다. 물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수출하죠. 그런데 전 세계 무역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 유지되는 순간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자유무역주의라고 불릴 만한 하나의 교조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운영 방식 자체에 도전하고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그 교육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뭐 공정무역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기후위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눈에 당장 보이고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방식의 실용적인 걸 찾아내면 결국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주의에 빠진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배제했던 것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유토피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물론 그것도 다 정합적으로 해야겠지. 모든 걸 얘기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게 밀쳐놨던 걸 다시 끄집으면서 예컨대 과거에 우리가 버렸던 단어에 가까운 혁명이라는 그런 단어 같은 것을 다시 끄집어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현실주의, 그게 현실주의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환경 문제 해결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정말 그 나오미 클라인이 얘기하는 그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걸 바꾼다라는 책 제목이 있죠. 그것처럼 정말 모든 걸 바꿔야지만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용적 불가능주의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를 어떻게 되살려서 정말 세상을 말 그대로 다 바꿀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해야지만 우리의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두서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